소녀가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 그리고 16년 만에 검거된 살인자 나주강변 살인사건 그날의 이야기. 2001년 2월 어느 날 개학을 하루 앞둔 일요일 아침, 선영양의 엄마는 아침밥을 먹이기 위해 딸을 깨우러 방에 들어간다. 그런데 딸은 방 안에 없었다. 엄마가 선영양의 동생에게 물어보자 동생은 언니가 어제 새벽 1시쯤 나가서 안 들어왔다고 한다. 고등학생 딸 선영양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이후 엄마는 딸을 기다리지만 딸은 그날 오후 4시쯤 집에서 약 15km쯤 떨어진 전라남도 나주의 한 강가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고 만다. 발견된 선영양의 시신은 발목에 심겨진 스타킹을 제외하곤 나체 상태였다. 또한 선영양이 입고 있었던 옷과 소지하고 있었던 소지품은 모두 없어졌으며 살인자는 선영양이 어머니에게 받아 항상 끼고 다녔던 실반지마저 뺏어 가져갔다. 경찰은 곧바로 부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선영양의 시신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이 검출되었으며 목 졸린 흔적과 폐에서는 플랑크톤이 발견되었다. 이는 범인이 선영양을 성폭행한 후 목 졸라 기절시키고 살아있을 때 강에 버린 것이거나 또는 성폭행 후 물속에서 사망할 때까지 목을 조른 것이다. 경찰은 일단 사건 당일 선영양의 행적을 조사하기로 한다. 경찰의 조사 결과 선영양은 살해되기 전날 밤 10시 55분경 집 전화로 남자친구와 약 40분 동안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후 새벽 1시 14분경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것이 확인된다. 채팅을 마친 선영양은 곧바로 집을 나갔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은 일단 남자친구와 선영양의 시신에서 발견된 정액의 DNA를 대조하였다. 일치하지 않았다. 남자친구는 아니었던 것이다. 남자친구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났다. 경찰은 곧바로 시신이 발견된 인근 지역의 성폭행, 강간 전과자들을 상대로 사건 당일 알리바이와 DNA를 대조한다. 용의자만 330명이었다. 전부 조사하였다. 하지만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답답했다. 단서가 너무 부족했으며 2001년경에는 CCTV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건은 해결하지 못한 채 미궁으로 빠져갔다. 하지만 그로부터 11년 후 상황은 급반전됐다. 수백 명을 추적해도 정액과 일치하는 DNA가 없었던 이 사건은 2010년 DNA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검찰과 경찰 간 데이터베이스를 교차 검토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선영양의 시신 속 DNA가 현재 교도소 수감자의 남자 DNA와 일치했던 것이다. 경찰은 이미 강도살인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유력 용의자를 만났다. 이름은 김수용이었다. 하지만 그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직접적인 살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시신 속 정액의 DNA와 수감자의 DNA 일치만으로는 김수용이 선영양을 살해했다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 보통 여자의 몸속 정액은 성관계 후 3일에서 7일까지 남는 경우가 있으므로 범인이 선영양이 살해당하기 7일 전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김수용은 선영양과 성관계는 했지만 죽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는 다시 난관에 봉착한다. 그리고 결국 검찰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수용을 증거불충분으로 재판에 넘기지 못하였다. 선영양 살인사건은 또다시 미제로 남게 됐다. 심지어 선영양의 몸속 정액의 DNA와 일치하는 남자를 찾았는데도 말이다. 그렇게 선영양의 억울함을 뒤로한 채 시간은 다시 흘렀다. 이 나주강 변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는 2016년 2월이다. 공소시효가 1년 남은 2015년 3월, 경찰은 이 나주강 변살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전담팀을 만들고 마지막 수사에 착수한다. 그리고 원점에서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기로 한다. 먼저 김수용의 사건 당일 행적을 조사했다.
사건 당일 선영양은 인터넷 채팅을 한 후 밖으로 나갔으며 김수용 또한 사건 발생 무렵 인터넷 채팅을 자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경찰은 김수용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났던 여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조사한다. 김수용을 만났던 여자들은 김수용이 목을 조르는 등 폭력성이 심하며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증언은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했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시작한 경찰은 선영양의 집으로 찾아가 소지품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조사한다. 이때 선영양이 죽기 전 쓰던 다이어리를 열어본 경찰은 의미심장한 단서를 찾아낸다. 경험 많은 한 경찰이 소녀의 다이어리 속에서 결정적 두 글자 마법이라는 단어를 발견한 것이다. 이는 살인사건 당시 선영양이 생리 중이었음을 암시하는 증거이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다시 선영양 시체의 부검 자료를 검토한다. 부검 보고서에는 범인의 정액이 검출될 당시 선영양의 피도 검출되었다고 나와 있었다. 생리혈이었다. 또한 범인의 정액과 선영양의 피가 섞여 있지 않은 상태로 검출되었다고 했다. 경찰은 법의학자에게 자문 및 실험을 의뢰했다. 실험 결과 생리 중인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경우 피와 정액은 바로 섞이지 않고 여성이 성관계 후 걷는 등의 일상생활을 시작하면 신체 움직임에 따라 서서히 피와 정액이 섞인다고 법의학자는 증언했다. 이러한 법의학자의 증언은 피해자의 사망 시점이 성관계가 끝난 직후라는 증거였다. 즉 성폭행 후 바로 살해당했기 때문에 선영양은 걷는 등의 일상생활을 하지 못해 정액과 피가 섞이지 못했고 정액과 생리혈이 따로따로 검출된 것이었다. 만약 선영양이 성관계 후 조금이라도 걸었으면 즉시 정액과 피가 섞였을 것이라는 법의학자의 마지막 증언이 있었다. 검찰은 이와 같은 증거를 토대로 김수용을 재판에 넘겼다. 사건 발생 16년 만이다. 참으로 오래 걸렸다. 법원은 김수용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죄자의 인권보단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돼야 하며 이 같은 범죄자는 영원히 사회로 나오면 안 된다. 검찰이 김수용을 기소한 날은 죽은 선영양의 생일이었다. 지금까지 그날의 이야기였습니다.